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몽골족이 이 하나의 그 세력으로 어떤 그 유목민 집단으로서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징기스칸 때예요. 23세기 초다 이겁니다.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에 의해서 이제 그 몽골족이 이제 그 지배 집단으로 부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전략 전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그 정보, 공격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이제 스파이, 정찰대를 보내서 확실하게 적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짜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전략 전술면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의 체계, 이렇게 이제 그 유목민들의 어떤 군대, 몽골 군대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그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비슷한 이제 그 유목민들하고 싸워서도 몽골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몽골 시대에 와서 패스트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동서교통로가 활발해지면서 이 몽골 초원지대에 살던 그 패스트균이 이 상인들의 옷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상인들이 각 몸속에 지니고 있던 벼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패스트균이 이 서방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다시 크림반도에서 이제 패스트가 발병을 하게 되니까 선박들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제패한 몽골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몽골족이 그 세계를 제패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몽골의 서방 그 원정이 결국은 이제 헝가리까지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책에서는 이 헝가리의 인종이 다양한 이유가 이 몽골족의 침입 때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몽골족이 헝가리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헝가리 왕이었던 벨라 4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가냐면 헝가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크로아티아 산맥을 넘으면 이제 크로아티아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그 동유럽 답사라든지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이 달마치아 해안, 그 크로아티아 그 해안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몽골군이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섬에 아마 바다에 있는 어떤 섬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몽골족이 차치를 못하고 결국 이제 불가리아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초원지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몽골족이 이제 퇴각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몽골족이 또 할지도 모른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재침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죠.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되냐면 곳곳에 도시의 도시를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성벽을 쌓고 성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몽골족 같은 경우는 안만해도 이제 초원에서 평야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는 몽골족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거점이 생기고 방어 거점이 생기면 특히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당시에 마자르족 같은 경우는 도시에 와서 이제 건설 인력 충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또 와서 생활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유목민들이니까
이 인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도시를 그 요새를 건설을 그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주변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저 루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살펴볼 이 동슬라브인들도 이제 데리고 오고 루마니아인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킵차크인들도 불러 그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헝가리 내 여러 족속들이 이제 마구 이제 많이 유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헝가리가 이때부터 인종 구성이 상당히 다양화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유목민의 원정이라는 게 뭐 이 길이가 짧은 지역의 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멀리 이제 떨어진 이 헝가리 쪽까지의 어떤 그 원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몇 차례가 있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정주하는 그 부족들의 어떤 혼란이 야기되고 뭐 또 부족들 간의 인종적인 혼종성 뭐 요즘 말하면 거의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다 이제 섞일 것이라는 건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몽골족이 이제 러시아 초원지대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그쪽에 이 킵차크족이라고 그 투르크 계통의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몽골족을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수만 명이 그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서 그 헝가리로 이제 그 피신을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 4세가 그 사람들을 그 수용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킵차크인들이 많이 또 그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초원 지역이고 또 여러 족속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면 여러 족속들이 이제 피신을 하고 또 이주를 하고 해서 인종적인 구성이 많이 그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 족속들 간에 뭐 이제 혼인도 이루어졌을 테고 혈통이 이제 많이 섞이게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헝가리인들이 보면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인종적인 그 통혼도 아마 중요한 요소가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됩니다. 그 몽골족이 세계를 그 정복하고 세운 나라들을 우리가 보통 뭐 칸의 나라, 칸국, 뭐 한국이라고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도 뭐 여러 나라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징기스칸이 그 1227년인가에 이제 죽는데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이제 영토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 그 여러 지역을 이제 나누어 맞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로 그 독립화되고 특히 이제 손자대에 가서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일종의 독립된 그 나라처럼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나라들을 이 몽골인들은 울루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칸이 지배하는 나라 해서 카네이트, 영어로는 카네이트, 우리 한자로는 이제 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제국으로부터 갈라져 온 나라가 그 4개의 한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이 주치고 두 번째가 차가타이고 세 번째가 오고타이. 그리고 이제 막내가 톨루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각각 이제 그 하나의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인 주치로부터 주치의 아들 바투 때 와서 이제 저번에 저희들이 봤던 그 서유럽 원정이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투 때 와서 그 주치의 나라를 주치 울루스를 이제 킵차크 한국이라고 킵차크 한국이라고 이제 해서 그 이제 하나의 독립된 울루스로 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차가타이 한국 둘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고타이니까 오고타이 한국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톨루이가 맡았던 곳은 이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 원래부터의 그 몽골족의 땅
그 몽골 지역이죠. 몽골 지역을 이제 상속을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톨루이의 그 아들이 그 이제 4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쟁쟁한 인물들이에요. 첫째가 몽케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제 원나라를 세우는 쿠빌라이, 세 번째가 이제 아릭부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훌레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톨루이의 그 막내 아들인 훌레구가 그 중동 원정의 사령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을 이제 그 몽골족이 점령을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이 훌레구한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루이 집안의 훌레구. 그래서 그 훌레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점차 이 손자들이 서로 독립할 때 하나의 그 울루스를 그 차지를 하게 그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항국이죠. 중동 지역에 있던 일카네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가 이제 이 중국 송나라를 이제 공격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원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성공을 하고 그것이 이제 원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 이 칸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나라가 이제 이 전체 몽골 여러 그 울루스들 중에서는 이제 으뜸가는 그런 그 지위에 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칸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칸을 대칸, 이 몽골 말로는 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칸이 최고의 지도자고, 그 밑에 여러 이제 울루스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죠. 예. 뭐 용어나 뭐 이름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개념들이라 가지고 좀 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금방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손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손자가 세운 나라가 일단 원나라고. 네. 그러면 이 원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한국들은 하나의 그 연맹이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 그렇죠. 일종의 이제 예. 페더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원래 이제 그 이 쿠릴타이 회의라는 데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쿠빌라이를 데칸으로 이제 뽑은 겁니다. 예. 데칸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정이 있어요. 이제 그 쿠빌라이의 동생이 아릭부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형이 이제 그렇게 그 데칸으로 그 뽑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또 이제 이 차가타이, 오고타이 이쪽 그 자손들하고 손을 잡고 그 쿠릴타이 결정에 그 반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형제간의 싸움이 또 벌어져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쿠빌라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의 그 데칸 지위가 이제 확정이 되었죠. 예. 그런 어떤 그 원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방 시스템 같은 체제가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교류는 더욱더 확대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 데칸 밑에 그 데칸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칸들이 지배하는 영토들이 있고, 그 영토에는 오늘날의 그 러시아, 페르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이제 고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치 이 질서 내에 그 오늘날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실크로드, 그 다음에 이제 초원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그쪽으로 이제 그쪽 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날뛸 수 없을 정도, 일절 도적이 날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치안 상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동서양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제 동양에서 서양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시 어떤 기독교를 전교하려는 이런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목적으로 이제 이 동방으로 오는 아마 선교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듣기에는 몽골에는
그 네스토리우스파 네. 그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게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미 있던 이 기독교파하고 어떤 관계고 어떻게 그 전교가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그 많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서 놀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실제로 그 이 네스토리우스 파라 그래가지고 5세기 경에 이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으니까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가지고 페르시아 일대에서 이 교회를 그 조직을 하죠. 그래서 뭐 아시리아 교회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에서는 또 국교가 또 따로 있으니까 조로아스트교 따로 있으니까 또 이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또 저 중앙아시아로 그 피신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포교가 돼가지고 몽골까지 이 그 전파가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의 어떤 그 교리이기 때문에 가톨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신모,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글쎄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 가톨릭은 이제 좀 그런 그 신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론이라 어디 있잖아요. 기독론. 그 예수는 하나님과 그 신과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결합된 분인데 그걸 결합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됐는지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니까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관 그 이단으로 그 종교회의에서 에베소스 종교회의에서 규정이 되고 탄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네스토리우스 교회였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도 전파가 그 당태종 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리아에서부터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중국 그 당나라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8세기인가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떻게 해서 그 선교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쭉 그 설명을 한 그런 비석이 또 세워지죠. 그 예. 8세기에 그 당나라 때 들어왔던 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교를 그렇죠. 같은 중국에서는 그걸 결국은. 예. 경교라고 했습니다. 예. 네, 경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신라하고도 이제 뭐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제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십자가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이제 신라에서도 이제 좀 발견이 되었다 해서 이제 경교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문헌 기록은 좀 없고요. 예. 우리가 종교라는 거는 특히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세계 만방까지 딴 것까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그게 이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그 네스토리우스 파를 보고 상당히 그 뭐 당황을 했을 건 같네요.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어떤 뭐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내용도 많이 좀 다른 것들이 하나의 그 이단으로 되어 있는 종교가 이쪽에서는 지금 확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네.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 몽골의 그 왕족들까지도 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교회를 그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자관 그 와서 활동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 그 하니까 자관 뭐 그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빌라이 같은 경우 그 어머니가 유명한 그 분이었습니다. 소르갑다니라고 그분 기독교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징기스칸을 그 처음에 이제 징기스칸을 마치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준 분이 있거든요. 그 케레이트 부족의 그 우두머리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그 옹칸이라고 했습니다. 옹칸은 왕칸, 왕이고 칸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부족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옹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좀 몽골족에는 그 가운데에는 사제 왕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으로까지 이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사제 왕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뭐 선교사들은 보통 이제 뭐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선교 활동을 보통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결과는 어떤 노력 끝에 성공을 했나요? 그 우리가 저기 그 이 몽골족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분 중에서 그 요한 카르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몽골 제국 초기에 그 몽골까지 가가지고 이 몽골 칸도 만나고 왔던 분인데 이 사람은 교황의 그 사절로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몽골족을 이제 탐색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얼마 있다가 그 루브룩이라고 그 이제 프랑스 왕의 이제 그 사절입니다. 이 사람은 엄밀하게는 이제 그 프랑스 왕이 보내긴 했지만 선교사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서 그 칸도 만나고 심지어는 뭐 그 일종의 칸 앞에서 그 종교 토론회 같은 거, 불교도도 있고 뭐 이슬람 교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로 자신의 교리가 더 옳다라는 것을 그 내서 토론하는 이제 그런 토론회도 이제 그 참석을 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그 선교에서는 그 전도에서는 큰 그 성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3세기 말에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그 몬테 코르비노라는 그 사람을 수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북경 이제 초대 북경 주교라고 이제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루브르크처럼 금방 돌아온 게 아니고 한 30년 동안 그 몽골 당국의 몽골인들의 어떤 그 허락을 몽골인들의 허용 아래서 30년 동안 일종의 사목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줬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1300년 경이니까 이게 아마 그 정치적으로 큰 그 변화가 없었더라면 기독교회가 굉장히 그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교회 말고 별개의 가톨릭 교회가 그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가톨릭 숫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 이제 몽골족이 이제 명나라에 의해서 쫓겨나죠. 13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 몽골족을 쫓아내면서 그 기독교인들도 같이 이제 순환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그 시대에 있었던 이 가톨릭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예, 거기서 이제 자치가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명나라 말기가 되면 그 유명한 마테오 리치,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마두 수사가 와가지고 그 다시 이제 중국 교회를 건설을 하고 그것도 이제 주로 지식인들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를 형성을 그 부흥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제 예수회가 그 좀 그 교황청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그 교회도 이제 급속히 약화되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가면 그때는 이제 가톨릭이 아니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 와서 여러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가 이제 뭐 명나라의 이제 마테오 리치까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다시 이제 그 돌아가 가지고 사실 그 마테오 리치와 더불어 가지고 동서 문명사의 교류에 중요한 인물이 그 우리가 마르코 폴로잖아요. 마르코 폴로도 이게 그 원나라하고 지금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동방견문록도 이제 그 원나라와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죠. 예. 쿠빌라이 치아 때 쿠빌라이 그 황제
이때 이제 중국에 가서 원나라에 가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관리 노릇을 한 겁니다. 네. 이 쿠빌라이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서양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양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측근으로 있다가 17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상업 도시인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제 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베네치아는 역사를 읽어보면 제노아라는 이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제노아도 이제 상업공화국이고 베네치아도 이제 상업공화국인데 서로 이제 그 해상 무역 또 이탈리아에 대한 헤게모니 이런 걸 놓고 이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이 전쟁을 했는데 이때 아마 포로로 잡혔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제 참전해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제노아 감옥에 그 몇 개월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그 포로로 잡혀온 이제 동료에게 자기가 그 경험했던 이 중국 이야기를 쫙 늘어놓는 겁니다. 몽골적 이야기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으로 네. 출간이 되어가지고 유럽에서는 아주 히트를 쳤죠. 네. 그 뭐 동방견문록에 대해서도 뭐 이게 뭐 신뢰성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너무 이제 그 뻥이 심하다.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 마르코 폴로를 1밀리온에, 이 밀리온이라는 게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뭐 100만이라는 그 단위가 막 나오고 하니까 엄청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뻥을 친다 그래가지고 1밀리온이라고 이제 아마 별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학자들 중에서도 그 동방견문록이 직접 목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까지는 갔는데 일한국에 있다가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일종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그 도저히 직접 원나라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집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원나라는 거의 세계 최초였을 겁니다. 집회를 법화로.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그 금속 화폐였잖아요. 동서양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송나라 때부터 그 시작이 됐는데 이 몽골 원나라는 이걸 완전히 제도화시켜가지고 그 국내에서는 그 종이 화폐만 유통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기 가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 풍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타타르인들은 몽골인들하고 달라요. 타타르는 그 몽골계가 아니고 이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투르크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 타타르인들이 그 징기스칸은 아주 타타르인들을 미워했고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19세기에도 타타르인 하면 그 몽골족의 후예를 타타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에서 오늘날의 한경도 지역은 그 몽골의 직접 통치 지역이었거든요. 고려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아마 이제 고려 출신의 그런 토착 귀족들이겠죠.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원나라의 몽골에 충성하는 그런 귀족들한테 아마 천호의 직위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직위가 세습이 되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제 이성계도 이제 그런 천호장이었습니다. 네. 노예 왕조, 마멜루크 왕조의 그 장군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몽골 군을 쳐부순 게 아인잘루트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인잘루트 전투는 뭐 의미를 따지자면 몽골군이 이 중동 일대, 저 이집트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몽골 제국의 이제 팽창을 그쪽에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저지한
그런 전투로 이제 그 의미를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